1914년 7월, 러시아에서는 전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도 지나지 않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지만 짜르였던 니콜라이 2세에게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 말고도 한 가지 바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을 통해서 1900년대 들어 계속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잠재우고 새로운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에는 러시아 내부의 다민족 간의 융합도 포함되었습니다.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더라도 외부의 적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런 갈등이 자연스럽게 봉합될 것이라는 것이 니콜라이 2세와 지도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이런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이 애초에 예상과는 다르게 빠르게 끝나지 않았고 장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부전선에서는 전선이 밀고 밀리기를 반복하면서 같은 지역을 서로 다른 세력이 번갈아가면서 점령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령지에서의 불만과 갈등이 폭발하기도 했는데 특히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저항이 강렬했습니다. 사실 짜르는 전쟁을 맞아 짜르와 러시아 내부 여러 민족들 간의 단합을 주창했지만 러시아 내부의 여러 정치 세력은 이 말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내부의 일반적 보수 정치인들은 전쟁을 러시아 내의 여러 민족을 공격적 민족주의라는 틀로 통합할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들은 이른바 내부에 있는 민족의 적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생각한 민족의 적은 주로 러시아 내부에 살고 있는 독일인이나 독일 출신의 러시아인으로서 이들은 끊임없이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더 극단적인 우파 세력은 독일 출신의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폴란드인, 유대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까지 의심하고 이들 사이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짜르 정부는 충분히 러시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선전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외부의 적과 전쟁을 하기에도 바쁠 때 굳이 내부의 적을 찾았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경제적, 기술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1914년 무렵 러시아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본의 약 40%가 외국인의 소유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1900년 이후 수천 명의 엔지니어도 러시아로 유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 직전 러시아 전체 엔지니어의 3분의 1, 전체 자본가의 10분의 1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출신의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수적 러시아 민족주의 정치 세력 사이에서 산업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급변이 비러시아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짜르가 충분히 러시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갈등이 폭발하거나 박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1914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러시아 외무부는 적대국 민족 출신이라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오래 살고 있는 이라면 안심하고 계속 살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재산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고 전쟁이 초기 예상과는 다르게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 그리고 외국 출신의 귀화 러시아인의 공식 법적 지위와 현장에서의 대우 모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1915년 초반 독일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지역 등의 주요 산업시설이 점령당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이 포로로 잡히는 상황은 덤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선택한 것은 징집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9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징집에 대한 다양한 예외나 특수한 규정이 있었지만 총력전을 맞아 이제는 40세 이상의 남성은 물론 홀로 가족을 부양하던 이들까지도 징집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징집 기준이 강화되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징집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국가였던 러시아에서는 특히 다양한 민족 간의 전쟁의 부담이 공평하게 짊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16년 이전까지는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무슬림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징집의 예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역에서도 광범위한 징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에서는 짜르 정부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일어났고 지역에 따라 준내전의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러시아 주류 보수 세력 사이에서 내부의 비주류 민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 가지 제도로 구체화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 출신의 러시아인들의 경우 비록 1914년 전쟁 발발 직후부터 정부로부터 일정한 통제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권리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해가 바뀜에 따라 언어와 종교, 그리고 경제적 부분에서 점점 많은 차별을 겪었습니다.
급기야는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몰수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전쟁 초기 외무부 장관의 장담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 정부의 전쟁 프로파간다에는 독일군이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인으로 묘사되었는데 이에 따라 러시아 내부에 살고 있던 독일인이나 독일 출신 러시아인들도 스파이나 배신자, 심지어는 러시아 민족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는 약 20여 년 후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이 묘사된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점점 심해져서 결국 1915년 5월 무렵에는 모스크바 지역의 시민들이 독일인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과 공장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말이 되자 이러한 경향은 모스크바 외부로 확산되었고 페트로그라드, 아스트란, 트베리, 오데사, 하르키 등의 지역에서도 독일인에 대한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만 700개가 넘는 상점과 주택이 파괴되었는데 막상 러시아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경제에서 독일 출신의 자본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심해질 경우 점차 순수 러시아인 자본가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 몇 년 후 벌어질 러시아 혁명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우려는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분노에 직면해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민족 출신 자본가에 대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러시아에서는 타민족 출신 사람들의 은행 거래가 정지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에 의해 적대적 외국인이라 공식적으로 불리는 대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모스크바에 있는 533명의 외국인이 추방되었을 때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스파이 혐의를 띠고 있는 이들만 이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 놓고 탄압할 수 있는 개념, 즉 적대적 외국인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자 이 개념을 충족하는 조건이 점점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915년 말에는 사실상 러시아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모두 이 개념으로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혐오의 확산은 특히 이전 세대의 러시아로 이주했지만 이미 러시아 사회에 동화되고 살고 있던 독일 출신의 가정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주한 후 이미 러시아인과 결혼한 독일인과 그 자녀들도 추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추방되었던 한 가족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러시아 정교회 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만큼의 최소한의 독일어만 할 수 있다. 어머니와 우리 또한 러시아 국적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는 법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차별의 확산은 전쟁이 진행되고 전선에서의 위기가 심해질수록 그리고 내부의 물리적 궁핍이 심해질수록 더 확산되었습니다. 잠재적 배신자와 스파이의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전쟁 말기에는 결국 이름에서 외국어의 느낌이 나는 모든 이들에게로 확산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러시아 군대에서 독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교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상 그 규모에서 유례없는 전쟁은 러시아 내부에서 타민족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의심과 혐오를 낳았습니다. 전쟁 중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는 민간인 재산 몰수와 강제 이동이 점점 더 빈번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폭력은 정당한 수단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의 민간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할수록 내부의 외부인에 대한 반감 또한 함께 증폭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에 대한 적대감이 내부의 타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그 혐오가 다시 외부의 적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압이 일방적인 역사적 효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19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내부의 다양한 독일인과 동유럽,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어느 정도 러시아 정부에 협력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전쟁이 진행되고 탄압이 심해질수록 이러한 여론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16년 이후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짜르 정부의 정당성이 흔들릴 때 러시아 내부의 여러 민족들은 이전과 다르게 더 이상 정부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협력했을 때도 탄압을 피하지 못했는데 굳이 정부에 순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짜르 정부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맞아 몰락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니 결국 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에서는 혐오의 정치가 일시적으로는 통쾌함을 가져다 주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몰락에 기여한 셈입니다.